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멋진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찾은 책의 밑줄 쳐 중계하는 여러분의 중계 서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신도림역 3번 출구로 나오면 불과 137m 떨어진 곳에 수려한 신축 도서관이 보입니다. 2022년 3월에 착공하여 연면적 1444평방미터의 지상 3층 규모의 열람실, 북카페, 디지털 자료실, 계단식 서가, 강당에 동아리실까지 구비해 주민들이 언제든 들러 이용할 수 있는 쉼터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하는데 관심은 있지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열정이 아니라 냉정이라고 주장하며 좋은 일을 하는 행위와 그 결과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해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은 구로 미래 도서관에 가서 냉정한 이타주의자를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윌리엄 매거스킬이 쓰고 전미영이 옮겼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하려는 선한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큰 혜택이 돌아가고 그것이 과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가를 묻고 해답을 제시하는 이타주의자들의 길을 따라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20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한 때부터 250년 전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의 긴 시기 동안 전 세계 인구의 평균 소득은 하루 $2 안팎이었다. 지금도 세계 인구의 절반은 하루 $4 이하의 소득으로 연명하고 있다. 그런데 선진국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눈부신 경제 성장기의 유산을 상속받는 엄청난 행운을 누렸다. 또 경제 성장 덕에 우리는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는 기술도 부유하게 되었다. 빈곤층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뿐 아니라 이들을 돕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줄 과학적 지식도 갖추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갖가지 문제에 기가 질려 더러 이렇게 중얼거린다. 내가 나서서 도와봤자 양동이에 물 한 방울 더 보태는 격이지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문제는 물 한 방울의 크기지 양동이의 크기가 아니다.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매우 커다란 물 한 방울을 만들어낼 수 있다. 같은 비용으로 우리가 누리는 편익보다 100배나 더 많은 편익을 남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걸 똑똑히 확인하지 않았던가. 우리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렇다 해도 우리가 수천 명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훗날 국경 없는 의사회의 국제회장 자격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오르빈스키는 그때만 해도 환자 치료에 여념이 없던 일선 의사였다. 그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상자가 밀려들었던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부상자가 이미 넘치는 상황인데도 환자가 계속 몰려들었다. 우리는 환자 이마에 1, 2, 3이라고 표기한 테이프를 붙였다. 1은 즉시 치료, 2는 24시간 내 치료, 3은
치료 불가능이라는 뜻이었다. 이마에 삼이 붙은 사람들은 응급실 맞은편 길가에 있는 야트막한 언덕으로 옮겨 최대한 편안한 상태에서 숨을 거둘 수 있도록 했다. 담요를 덮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냉수를 먹이고 갖고 있는 모르핀을 전부 투여했다. 이에 해당하는 환자들은 들것에 실어 응급실이나 그 근처 병원 입구로 옮겼다. 이가 붙은 환자들은 환자 1 뒤에서 차례를 기다리게 했다. 제임스 오르빈스키가 수많은 사상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광경을 눈앞에서 목격했을 때나 치료 가능한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지 감히 헤아릴 수 없다. 오르빈스키는 밀려드는 모든 부상자를 구할 수 없었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누구를 구하고 누구를 죽게 내버려 둘 것인가. 그는 우선순위를 매겨 부상자를 분류해야 했다. 냉정하고 계산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등급을 나누는 방식이 아니었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을지 모르는 일이다. 그가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그저 포기해버렸거나 들어오는 순서대로 치료했다면 최악의 사태로 치달았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면 우리도 오르빈스키처럼 선택을 해야 한다. 당신이 낸 기부금으로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명확히 밝히는 단체도 있다. 가령 유나이티드 웨이 뉴욕 지부 웹사이트에서 지금 바로 기부하세요를 클릭하면 당신이 $50를 기부할 경우 한 가정에 자녀교육 지침서 5권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나무랄 데 없는 방안이다. 하지만 $50로 책 5권을 구입해 실제로 지급한다 하더라도 의문은 남는다. 그 책들이 어떻게 도움이 된다는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도서 제공은 가치 있는 결과를 낳을 때만 의미 있는 일이다. 책으로 아이들의 학업 성적이 향상될까? 세상에 대한 식견을 넓히면 한 가정의 삶이 풍요로워질까? 책을 몇 권 더 제공한다고 해도 실제로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당신의 기부금 $50는 헛돈이 된다. 어떤 명분의 힘을 보태야 할지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다. 가령 삼촌이 암으로 사망했다면 암 연구기금 조성에 힘을 보태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 사별의 아픔을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으로 승화시키는 건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암을 다른 치명적 질병보다 우선시해 기부하는 건 자의적인 판단의 결과일 뿐이다. 삼촌이 암이 아닌 다른 질병으로 사망했다 해도 슬픔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을 잃었을 때 애도하는 건 그가 고통에 시달리며 예기치 않게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이지 특정한 병으로 사망했기 때문 아니다. 우리는 가족의 상실로 인한 슬픔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더 넓은 차원에서 죽음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지 특정 방식으로 죽음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도와주지 못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는 온당하지 못한 일이 될 것이다. 잠비아 출신 경제학자 담비삼 모요는 2009년 죽은 원조에서 국제 원조는 해롭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60년간 아프리카에 $1조 이상의 원조가 제공됐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모요의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고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모요만 원조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2006년 뉴욕대학교 경제학자 윌리엄 이스틸리는 세계의 절반 구하기를 통해 원조는 잘 봐줘야 비효율적인 정도고 최악의 경우 해악을 끼치기도 한다는 관점을 널리 확산시켰다. 이 책은 국제 원조를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헛수고로 보는 원조 회의론자들의 경전이 되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조 회의론자들이 내놓은 진단은 오해를 부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데다 남을 도우려는 사람들에게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기 십상이다. 우선 회의론자들은 투입 자금의 규모를 강조하는 오류를 범한다. 모요가 책에서 강조한 1조 달러의 원조 지출액이 그렇다. 1조 달러는 막대한 금액처럼 들린다. 일반인은 실감하기 어려운 큰 돈이니 여타 지출액과 비교해 그 규모를 가늠해보자. 연간 세계의 경제 총 생산은 87조 달러다. 미국의 연간 사회보장 지출액은 8천억 달러다. 지난 10년간 세계의 화장품 매출은 1조 7천억 달러다. 2001년도에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용처를 알 수 없다고 밝힌 국방 예산만도 2조 3천억 달러다.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면 1조 달러가 그리 큰 돈은 아니라는 말이다. 앞뒤 맥락을 고려하면 이 사실이 더 부각된다.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1조 달러를 원조했으니 연간 원조 금액은 170억 달러에 못 미친다는 얘긴데 이를 4억 1200만 같은 기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평균 인구수로 나누면 연간 원조금은 1인당 40달러에 불과하다. 원조금 1조 달러가 수십 년에 걸쳐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분배됐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1인당 원조 금액은 보잘것없는 수준이다. 둘째, 원조가 그만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지난 수십 년간 경제 성장이 가장 더뎠던 나라에 사는 이른바 밑바닥 10억 명조차 삶의 질이 극적으로 개선되었다. 1950년에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인의 기대 수명이 고작 36.7세였지만 지금은 50% 이상 높아진 56세이다. 현실은 담비산 모요가 내린 진단과 정반대다. 원조 자금은 보잘것없었지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놀랄 만큼 개선된 것이다. 모요는 전형적인 원조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춰 원조의 비효율성을 지적했지만 사실 최고의 원조 프로그램을 살펴봐야 국제원조가 개발도상국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정확한 진상을 파악할 수 있다. 지금껏 가장 큰 효과를 거둔 최고의 원조 프로그램으로는 천연두 근절이 꼽힌다. 천연두로 인한 사망자는 20세기에만 3억 명이 넘어섰지만 다행히 1977년에 완전히 퇴치됐다. 천연두 근절이 얼마나 큰 성과인지 감이 안 잡힌다면 비교를 통해 확인해보자. 만약 1973년에 세계 평화가 실현됐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건졌을까.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대학살, 르완다 학살, 2차례 콩고 전쟁, 9.11 테러,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1973년 이래 전쟁, 인종학살, 테러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200만 명에 이른다.
천연두가 지상에 사라지기 전까지 천연두로 인한 사망자는 연간 150에서 300만 명에 육박했다. 천연두가 근절된 이래로 40년에 걸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사람이 6천만에서 1억 2천만 명인 셈이다. 원조 성공 사례인 천연두 근절이 세계 평화보다 5배나 많은 인명을 구한 것이다. 기부를 위한 돈벌이의 의미는 말 그대로다. 관련 직업에 종사하며 직접적인 영향력을 최대화하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서 기부금으로 남을 돕는다는 의미다. 직업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부를 통해 타인의 삶을 개선시키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세상이 보탬이 되는 직업을 선택할 때 이 경로는 생각해 보지 않는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시간과 돈은 서로 교환 가능하다. 가령 돈으로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사거나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투자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관련 직업을 선택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진심으로 남을 돕고 싶다면 기부를 위한 돈벌이도 고려할 만한 경로다. 이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의사가 된 그레그 루이스에게 주어진 선택지를 살펴보자. 부유한 나라에서 의사로 일하면서 기부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 의사라는 직업을 통해 평생 2명의 목숨을 구하는 선을 행하게 된다. 반면 가난한 나라에서 의사로 일하면 매년 4명의 생명을, 35년간 일한다면 140명의 생명을 구하는 선을 행하게 된다. 만약 그가 부유한 나라에서 의사로 일하며 버는 수입을 기부한다면 몇 명의 생명을 구하게 될까? 영국 의사들의 연평균 수입은 세전 약 7만 파운드다. 미화로는 11만 달러쯤 되니 42년 동안 의사로 일하면 460만 달러다. 수입이 특히 많은 종양 전문의라면 연수입은 그보다 2배 높은 평균 20만 달러 정도가 된다. 생명을 구하는 데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높은 사업은 말라리아 방지용 살충 모기장 배포로 3,400달러로 한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 그레그가 종양 전문의가 되면 연수입 20만 달러 중 50%를 기부해도 세전 소득이 10만 달러이므로 여전히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다. 동시에 기부금으로 매년 수십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 가난한 나라에서 의사로 일할 때보다 훨씬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그레그는 기부를 위한 돈벌이를 택해 종양 전문의가 되기로 결심했다. 차이를 따져보니 영향력이 변변치 않더군요. 의사라는 직업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방식을 택해도 몇 명의 목숨을 구할 수는 있어요. 예상했던 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단하긴 하죠. 하지만 기부를 택하면 수백 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와 남아메리카 등지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는 저임금 노동 착취 공장은 섬유, 장난감, 전자기기 등 선진국 소비자들을 위한 제품을 생산하는 열악한 작업장이다. 노동자들이 하루 16시간씩 일주일에 6에서 7일 일하는 것도 흔하다. 식사를 하거나 화장실에 갈 시간조차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아 찜통이나 다름없는 공장이 대다수다. 안전보건수칙은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될 뿐만 아니라 고용주의 학대 행위도 종종 발생한다. 이처럼 열악한 노동 환경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이곳에서 생산된 제품의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단체들이 제법 있다. 반대운동은 고매한 의도에서 출발했다. 열악한 노동 조건에 경악을 금치 못해 반대운동에 나서는 건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노동 착취 공장 제품을 사지 않는 건 잘못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해보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 착취공장이 경제적 압력에 굴복해 문을 닫으면 기존 노동자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얻을 것이라 짐작하기 쉽다. 과연 그럴까? 현실은 정반대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노동 착취공장이 좋은 일자리다. 대안이라고 해봐야 저임금, 중노동에 시달리는 농장 일꾼, 농마주의 등 더 형편없는 일자리뿐이고 심지어 실직자가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기꺼이 일하려는 사람이 많다는 건 노동 착취공장이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라는 사실을 방증한다. 이들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노동 착취공장을 택한 노동자들이며 갖은 애를 쓴 끝에 겨우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도 있다. 높은 비용 효율성을 근거로 앞서 추천한 단체들은 전부 세계 빈곤에 초점을 두고 있고 해당 분야에서 매우 큰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런데 자연스레 의문이 생길 것이다. 빈곤 퇴치가 최선의 명분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 세계 빈곤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은 이들 단체의 활동이 아니라 성과 측정이 어려워 잘 드러나지 않는 다른 활동은 아닐까? 기부금이 아니라 시간을 투자해 착한 일을 하는 방법은 없을까? 특히 마지막 경우는 당사자의 경험, 기회, 구체적인 기술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이런 요인들이 정작 빈곤 퇴치 활동에는 적합하지 않을 때도 있다. 명분을 선택할 때 고심해봐야 하는 이유다. 윌리엄 맥어스킬과 함께 걸었던 냉정한 이타주의자의 산책이 끝났습니다. 적절한 피드백이 없으면 실제로 남한테 득인지 실인지 명확하게 알기 어렵고 선의에만 의존하면 오히려 해악을 끼칠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노동 착취 또한 현지에서는 좋은 직장이었다는 개념을 전달함으로써 불매운동과 같은 경솔한 이타주의를 경계하면서 선행에 대한 입체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개서원 구독자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